네, 안녕하세요. 일터 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회 의사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성모병원의 강모열입니다. 오늘은 제가 산재보상보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익숙치 않으셔서 오해가 발생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법에는 목표, 수단, 목적이 있는데요.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가 목표고요. 보험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이게 이제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목적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산재보상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이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 후보가 박정희와 윤보선이었는데 윤보선 후보의 공약이 전국민 건강보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박정희 후보도 그에 필적할 만한 공약이 필요했고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산재보상보험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박정희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4대 보험 중에서 산재보험이 가장 먼저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산재보험을 관리했는데 업무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서 1995년도에 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을 신설하고 산재보상 업무를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임무는 쉽게 말해서 산재보상보험 법에 따른 산재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병원급이 이제 10개가 있는데요. 인천, 안산, 태백, 대구 등에 있고요. 그리고 뭐 경기 케어센터나 태백 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산재 재활을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진폐 장애인 대상 이제 요양병원 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병원들이 뭐 인천 산재병원, 안산 산재병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부터 산재라는 말을 뺐고요. 근데 아직까지 산재 환자는 한 6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 환자의 이제 접근성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뭐 서울이나 부산, 광주 같은 이제 대도시에 외래 재활 센터, 외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원들이 4개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은 이제 공적 보험이고요. 사회보장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강제보험이고 사업주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이제 사업주랑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지만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보험의 관장자가 되고 인력 및 재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보상의 법적 주체가 되고 이제 신속한 보상과 생활의 안정도모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산재를 입은 근로자들이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모해야지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우리나라 사회보험 가입 추이인데요. 산재보험은 강제보험이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다 보니까 가입률이 다른 보험에 비해서 높습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대신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에게 페널티가 생기죠. 사업주들이 납부해야 되는 산재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임금 총액의 1.56% 정도로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매년 6월 말 기준으로 과거 3년간 임금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 비율을 기초로 해서 재해 발생 위험성에 따라서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해서 고시를 합니다. 12월 31일경에. 예를 들어서 석탄 광업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진폐증 등으로 산재 신청이 워낙 많으니까 산재 보험료율이 1000분율로 185. 그러니까 임금 총액의 18.5% 정도를 산재 보험료로 납부해야 되고요. 여기 12번에 해당하는 요게 이제 금융보험업 같은 건데 요거는 이제 딱 봐도 산재가 잘 안 생길 것 같잖아요. 실제로 잘 안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 총액의 0.6% 정도만 산재 보험료로 납부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산재가 많이 생기는 사업장이 있고 적게 생기는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산재가 많이 생기는 사업장이 산재 보험료를 더 내는 게 맞죠. 이런 부분은 그 산재 예방 노력도 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런 걸 감안해서 업종별 보험료에 대해서 개별 사업장별로 산재 보험료를 조금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험료를 받았더니 2021년 기준으로 7조 정도 됐고요. 보험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6.4조 정도 됩니다. 이게 참고로 이제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총 수입이 80.5조고 총 지출이 77.7조 정도 되니까 산재보험의 규모가 국민건강보험의 한 10분의 1에 조금 못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개별 실적 요율이라는 게 이제 방금 이제 설명드린 건데요. 이제 한 사업주의 산재 사고 예방 노력을 보상해고자 보험료율 적용에 이점을 주는 거고요. 사업주가 3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75% 이하일 때는 좀 깎아주고 보험료를 그 85%가 넘으면 보험료를 점차 증가를 시킵니다. 이제 뭐 도입 취지랑 혜택은 뭐 합리적이고 뭐 좋은 제도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산재 은폐의 원인이 되죠. 특히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조금만 낮춰줘도 그 액수 차이가 상당할 수 있거든요. 산재보험의 당사자들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 업무를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위탁을 한 거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죠. 근데 사업주의 역할은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가입 의무가 있는 거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재 인정 여부랑 보상 관계는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과 재해자인 근로자의 사이의 관계인 겁니다. 만약에 일 때문에 생긴 질병 혹은 부상이 맞다면 산재로 인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게 아니라면 보험의 대상이 아니라서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험의 대상이 맞냐 아니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거지. 그거는 뭐 결국에는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 사이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 거고 사업주랑 근로자는 산재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다툴 일은 없다는 셈입니다. 산재보상보험의 원리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합니다. 일 때문에 다치거나 병이 걸렸을 때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지 않겠다는 거죠. 뭐 그거는 뭐 다른 법을 통해서 이제 다툴 문제고 산재에서는 뭐 누가 잘못하건 상관없이 일과 관련되어 생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 무조건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제 정률 보상 방식인데요. 연령, 직종, 근무 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초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해서 이제 보상을 해준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이라는 거죠. 국가가 보상의 주체이고 참고로 미국에서는 민간 기업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보험이죠. 이제 강제로 이제 가입을 해야 되죠. 근데 미국마저도 모든 주에서 대부분의 주에서 강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현실 우선주의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뭐 부상이나 뭐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 걸리거나 할 때 그게 맞다면 그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실부모나 양부모에게 우선 그러니까 실부모가 있고 양부모가 있을 때 실부모보다는 양부모에게 이제 보상 유족급여 같은 거에 우선순위가 있게 됩니다. 이게 그 전에 생계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 했는지를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 근로자랑 그 가족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게 이 산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재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한 500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 근로자만 적용되다가 계속 이제 늘었습니다. 적용 대상이. 그래서 그 2018년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만약에 가입하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보험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현재는 한 300만 개의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 적용이 제외되는데요. 뭐 공무원 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뭐 선원법, 뭐 사립학교 연금법 등 이제 다른 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
제외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가구 내 고용 활동,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거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식당에서 아버지가 사장이고 아들은 카운터를 보고 뭐 어머니는 요리하고 딸은 뭐 서빙을 하는 이런 형태에서는 산재가 적용이 안 되고,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농번기에 뭐 모내기 품맛이 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명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산재에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노동계약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처럼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는 특정 사업체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산재가 적용이 되는데, 대신 이제 사업주랑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2021년 7월 1일부터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 제외를 신청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나 중소규모 사업주의 경우에 임의 가입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스스로 산재보험료를 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분들은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재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 제도에 따라서 의원으로 개업한 선생님들도 산재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산재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 때문에 다치는 것과 일 때문에 병 걸리는 것. 업무상 사고가 있고 업무상 질병이 있는데, 업무상 사고에는 업무 수행 중에 뭐 사고 나는 거죠. 업무 수행 중 사고나 시설물 결합 등에 따른 사고, 출퇴근 사고, 행사 중 사고, 휴게 시간 중에 사고 등등이 있고요. 업무상 질병에는 직업성 질병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상에 따른 질병이 있습니다. 부상에 따른 질병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이유로 산재가 생겨서 오랫동안 누워 있다가 뭐 욕창이 생기거나 아니면 방광에 기능 장애가 생기거나 하는 경우인 거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게 산재 신청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서류만 있으면 되거든요. 산재보상보험 소견서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최초 요양 신청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소견서는 이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거고, 신청서는 재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소견서만 작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관할 기관에 신청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근로복지공단 재조사관이 신청한 근로자에게서 연락을 해서 알아서 합니다. 뭐 의무기록을 제출하라고 한다든지, 문답서를 보내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한다든지, 사업주 소명을 듣는다든지, 현장 조사를 한다든지를 다 알아서 합니다. 직업환경의학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이거는 발급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 선생님들이 이건 일과 상관없고 산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제자가 뭐 진술 혹은 이제 주장하는 제 경위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근로복지공단 자문이랑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알아서 판단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한테 의견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요청을 받아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소견서는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랑 재근로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후에 증빙자료 확인과 팩트체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니까 전혀 부담 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산재 소견서 작성이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거나 산재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가끔 거부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재근로자가 사업장의 관할지사나 지역 본부에 가서 접수하시면 되는데,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고객지원센터 들어가서 뭐 물어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서류, 산재 신청서랑 소견서가 이제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조사 및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판단이 쉬워서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 선생님들이 판단을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일하다가 병에 걸리는 업무상 질병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폐암이나 백혈병, 뇌졸중, 심근경 등 디스크 같은 질환들은 일반 인구 집단에서도 잘 걸리지만 특정 위험 인자에 노출되면 더 잘 걸리는
질병들이죠. 이런 부분은 이제 혼자서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종의 이제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거기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총 8개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원래 지역 고용노동부에 지역 본부별로 하나씩 있었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산재 신청권이 2022년도 작년에 서울 북부랑 경남에 하나씩 더 생겼습니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총 731분이 참여하고 계시고 의사뿐만 아니라 산업위생 전문가, 인간공학 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산재 전문가들이 참여하시는데 의사 중에는 아무래도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가장 많고요. 그 외에 신경외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인명과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2021년 산재보험 사업 연보에 따르면 산재 신청권 중에 전체적인 이제 승인율은 63.2% 정도이고요. 뇌심혈관계 질환은 38.6% 정도고 등록계 질환은 66.6%, 한 3분의 2 정도가 승인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산재 신청을 했다가 이제 불승인이 되게 되면 재근로자는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심사 청구라고 하는데 2번까지 가능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처음에 산재 신청을 해서 불승이 되면 일단 직업환경의학과 가서 상담을 받아보도록 안내하는 걸 권합니다. 이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정책 방향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입증 책임, 이게 산재가 이게 일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 안 생겼다 이거를 제 근로자가 입증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을 좀 완화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산재 신청한 후에 승인 혹은 불승인 판정 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거를 최대한 업무 처리 기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 승인 이후의 치료 및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질환이 더 진행을 하게 돼서 요양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처음 이제 산재 신청 시점에서부터 조기 치료를 할 수 있는 특별 진찰 제도 같은 것들이 조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산재 승인되고 나서는 어떤 보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요양이 있고 보상이 있는데 요양은 이제 현물급여가 되겠고 보상은 현금급여가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일단 산재를 당해서 인정이 되었다고 하면 일단 병원 진료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산재 승인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되긴 한데 이거가 이제 승인되고 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상권 행사해서 돌려받게 되고요. 재근로자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못해서 생기는 근로손실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받던 임금의 70%라서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가 이제 공제되기 때문에 원래 받던 임금에 육박하거나 심지어는 실수령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치료를 받은 후에 장애가 남으면 장애급여 및 이제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치료를 받았는데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거나 고정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하면 휴업급여보다 보상 수준이 더 높은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중증 질환에 해당되겠죠. 다만 이제 산재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유족급여나 장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간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요양급여는 진료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고 현물급여입니다. 휴업급여는 일을 못해서 수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현금 보상, 평균 급여의 70% 정도가 되는 거고요. 장애급여는 산재 이후에 장애가 생기면 노동 능력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상해 주는 건데 장애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 거고, 간병급여는 장애가 생긴 사람을 누군가 간병을 해줘야 할 텐데 그 비용을 보상해 주거나 아니면 가족이 간병을 하면 그 가족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었는데 못하는 상황에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병보상연금은 이제 보통 이제 산재로 인해서 휴업급여가 2년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그 이상으로 오래 가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에 상병보상 수준이 더 높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런 분들은 뭐 아주 심각한 재해를 당한 분들이죠. 그리고 장례비는 산재로 사망한 분들에 대해서 장례 비용을 보상해 주는 거고, 유족급여는 이제 재해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 재해 발생 전에 근로자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유가족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재활급여는 장애 등급을 받은 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직업훈련을 위한 일종의 현물급여가 되겠습니다. 산재보상보험 통계를 보시면 수급자 수 기준으로는 요양급여가 가장 많은데, 지급액 기준으로는 장애급여가 한 50%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아무래도 장애급여는 좀 누적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산재 승인 후에 요양을 받으려면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데, 대략 총 5,700여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여기 요즘에 그 정보 공개가 잘 돼 있어서 각종 뭐 자료 및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